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단호고요. 서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김 작가입니다. 예, 정 대표입니다. 예, K 골든에이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좀 많은 일이 있었고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저희가 또 못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또 2018년을 여는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 신년 특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제한적인 사항이 조금 있어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 해요. 일단 뭐 그럼 잠깐만 얘기해볼까요? 앞에 잡소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랜만에 베르사체 넥타이를 하셨고 네. 아우 깔끔하게 스트라이프 수트 입으셨는데 어떻게 2018년은 어떻게 지금 보내주고 계신가요? 뭐 보낸 지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근데 뭐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네. 수익뉴스 팀이 네네. 2017년 마감하면서 인사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그게 좀 대표로서 좀 죄송한데요. 네네. 사실 뭐 그 우리 수익뉴스 팀이 그래서 이번에 신년사를 또 아, 준비한 거가 있죠. 그렇죠. 저희 이제 네. 또 뭐 방송 준비 중에 있고요. 한번 재밌게 또 한번 마련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도 인사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근데 원래 김 작가님은 이 K 골든에이지를 잘 안 하셨잖아요. 처음이죠? 네, 처음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오시는 거고. 처음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게 2018년을 맞이해서 조금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해서 이렇게 세 명이 같이 한번 뭉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뭐 그나물의 그 밥이지만 이 조합 처음이니까 한번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잡소리 다 딱 커트하고 진행은 바로 들어가 보면 이번에 준비한 게 어떤 거냐면 삼국지 인물열전이에요. 이게 인물열전이라고 준비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2018년 정세가 대한민국 정세가 너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비교해보면 그 재미가 아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준비를 좀 해봤고, 자, 김 작가님. 근데 뭐 일단은 좀 뭐 저희 기획으로는 네. 삼국지랑 네. 그 8, 90년대에 봤던 삼국지랑 삼국지의 인물들이랑 현대 시점으로 보는 삼국지 인물들이랑은 솔직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비가 최고였죠. 누가 뭐래도. 뭐 나관중 삼국지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시대상으로 그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비가 그 당시 시대상에 어울리는 인물상이었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막말로 핏줄 알아 가지고 꾸역꾸역 올라선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은 핏줄이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핏줄이라도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 흑수저들은 그런 것조차 없는 시대이기 뭐, 때문에 잠깐만 얘기해서 좀 깊게 파보자면은 유비는 뭐 중산정왕 후손이라고 유승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구라는 소리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140년대 사람을 두고 지금 18년에 그걸 확인해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인물들과 현 시대를 한번 좀 비교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만 바로 그럼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그거 유비가 이게 진짜든 구라든 간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거를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았죠.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고 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여하튼간에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요. 저는 우리 대장님이라 코칭할게요. 대장님께서는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지하면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조조, 유비, 손권. 어떤 인물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세요? 뭐 저는 아직까지도 유비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유비가 매력적이시다. 예. 김 작가는? 조조죠? 조조. 저도 요즘에 좀 조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역사적 진짜 삼국지가 있고 그걸 소설로 만든 삼국지 연희에 대해 우리가 좀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문열의 삼국지? 그것도 뭐 연희 삼국지라고 봐야지. 거의 그거에 대한 삼국 좀 많이 받았고 근데 우리 대장님 말고 요 세대 때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창천항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있죠. 창천항로. 그 조조가 주인공인 아주 그걸 보면서 그 조조의 매력을 흠뻑 느끼게 했던.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유비가 그 삼국지의 아이콘이었는데 뭐 창천항로 이후. 아니 창천항로도 창천항로지만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요.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한 CEO 이런 냉철하고 좀 뭐라고 그러나 뭐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강한 이런 CEO를 선호하는 기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조조가 부각이 됐죠. 그리고 인물론 뭐 용병술이나 인사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유비보다는
솔직히 조정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그럼요. 있어요. 아니, 유비는 지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유비를 좀 팠는데 유비는 지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있으면 껴들고 없으면 차지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그 그런 식으로- H모그룹의 제2 회장님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상이 변하면서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런 거 같네요. 네. 인물들이 바뀌고 이제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저는 글 쓰는 입장이니까 이게 삼국지는 저희 장르 쪽 시장에서도 끊이지 않는 소재예요. 그렇죠. 게임이나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삼국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을 많이 써요. 지금도 연재가 되고 있는 게 꽤 있고. 근데 요즘에 그려지는 유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뒤에서 공작하고 맞아요.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이게 그런 인물을 많이 그려져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저는 유비를 준비해 왔고 누구 준비해 오셨죠? 저는 뭐 조조죠. 조조. 또 여기는 저도 뭐 유비가 전문가긴 한데 네. 뭐 송권도 괜찮습니다. 송권. 그걸 이제 이런 것 갖고 해볼게요. 유비는 161년생이에요. 조조 몇 년생이에요? 봐야죠. 그렇죠. 빨리 보세요.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연도나 이런 거는 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나이 대충 좀 재보기 네. 때문에 왜 누가 선후배냐 요거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대한민국 사이에서. 자, 위무제죠. 위태조 155년생이라고 돼 있어요. 155년. 네. 95년생. 6살 차이 나네요. 조조랑 유비랑.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나이 차이나 이런 거를 크게 따지는 그런 게 아니었죠. 보통 15살 좀 많이 우겨가지고 12살인데 좀 키가 크다 하면은 바로 뭐 15살이라고 나이 속이고 군에 들어가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송권은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일단 저는 송권이 네.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좀 송권의 매력은 음흠. 초한일까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초한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항우와 유방의 초한지. 그렇죠. 네. 사실 뭐 항우가 이제 살았던 지역이 또 그쪽이고, 강동. 네, 강동 네. 그쪽이고 또 송권도 그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아마 이게 나오진 않아도 아마 나이가 제일 어릴 겁니다. 185년생이니까 나이가 돼요. 제일 어릴 거예요. 그러니까 손권의 아버지가 조조랑 유비랑 같은 학년이죠. 같은 학년이라고 조금 네, 위긴 한데 그렇게 있는 건데 그쪽 지방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금수저예요. 그렇죠. 워낙에 좀 이렇게 잘 살고 항우도 부유하고. 그렇고 네. 송권도 그렇고 뭐든 이제 갖고 있는 캐릭터가 보면은 좀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귀족적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매력은 별로 없어요. 송권의 그 매력이 별로 없다. 삼국지 안에서는 네. 크게 매력이 없는 이유가 일단은 대중들한테 상당히 익숙하지 않는 캐릭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좀 얄미운 캐릭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송권이 갖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잠깐만.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 현재 정치에 대해서 그 가장 큰 세 명의 인물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하고 대충 맞춰보니까 맞더라고요, 캐릭터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조조는 제가 볼 땐 달림이랑 비슷해요. 달림, 달 대통령님. 달 대통령? 그리고 유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레드 티켓 형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약간 느낌이 누구라? 봉영. 레드. 홍준표. 그리고 송권은 어떻게 보면 저기 안 대표. 안철수. 아니, 안 대표라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왜 아니 워낙 부유하고 맞아요. 금수저에 그럴 수 있어요. 가진 것도 많고 내용적인 건 비슷해요. 스타트가 좋고 근데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뭐 난 비교해 보면 크게 이미지가 다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긴 그러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위나라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초반에는. 그렇죠. 초반에는 크게 나지는 않았는데 위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고 연전연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조의 위나라 같은 경우는 중환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병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밑에 호족들이 있고 이렇게 부하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병을 인정 안 하고 군대를 중앙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게 반대로 동호 오나라죠. 손권의 오나라 같은 경우는 호족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중앙에서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각 호족들이 군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옛날 고려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 시대랑 좀 비슷한 고려 시대처럼 이렇게 우 뭉쳐가지고 가니까 이게 뛰어난 호족 밑에 있는 군대는 강해. 근데 별거 아닌 호족 밑에 있는 군대는 약해. 그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달 대통령이랑 그 레드 아저씨 얘기 아니 뭐야 레드 티켓 레드 티켓 그다음에 안씨 안 대표님. 안 대표님 얘기를 했는데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죠? 얼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충 맞아요. 자기들이 안 대표님 쪽은 각자 세력이 강하죠. 흔히 말하는 각자 세력이 강한 게 아니라 다 따로 있는 거지 지금. 거기까지 가면 이제 비슷한 게 없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호족이죠. 호족들이 많이 있죠 그쪽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안 대표님은 송건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그러니까 손책? 손견. 손견까지 올라가서 이제 실제 만드는 중인 거고. 근데 사실 어쨌든 캐릭터는 비슷합니다. 이 오나라 쪽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손견이 조금 더 살았으면 혹은 좋았죠. 손책이 더 살았어. 손책이 좀 더 살았으면 손책이요. 저는 그 이쪽 광동 쪽에서는 손책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굴러가는 돌에 맞아 죽어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려서 암살 당한 거니까요. 뭐.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강동 쪽은 어찌됐든 세력을 규모하고 이렇게 규합하는 지금 또 그 막 이렇게 어디 바른 쪽이랑 이렇게 뭐 합당하고 뭐 그렇죠. 이런 느낌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죠. 독자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내 거가 있어요. 내 거가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동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손씨 일가가 어쨌든 간에 그 동일한 나라에서 왕을 하고 있는데 왕이라기보다는 각 호족의 대표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시족국가의 느낌. 중앙집권이 약해. 그렇죠. 힘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대충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미지와 어떻게 지금 진행할 바를 좀 더 확인해 봤는데 어린 시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린 시절. 조조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금수저죠. 금수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손견보다 더한 금수저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조등. 그렇죠. 넷이었어요. 넷인데 양자로 들어와서 넷인데 십상시도 함부로 못하는 넷이었어요. 그렇죠. 대박인 넷이었고 유비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탁현에서 돗자리하고 집신을 짜면서 연명을 하던 뭐 어린 시절에 철없이 굴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효심지극하고 그리고 뭐 생긴 거를 뭐 얘기를 하면 뭐 팔이 길어갖고 무릎에까지 가지고 귀가 이렇게 늘어지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비가 효심이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탁현을 나온 다음부터 유비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나요? 네, 한 번 있어요. 한 번 나와요. 그게 돌아갔을 때. 돌아가죠. 네, 그때 한 번 나와요. 그때 이유는 없어요. 근데 유비의 일생을 보면 어머님을 케어할 만한 상황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가 황제가 된 다음에나 모르겠지만 지 마누라도 광우한테 맡겨놓고 조재룡한테 맡겨놓고 지 간 낳은 새끼도 조재룡에 품고 들어오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 어머니 언제 책임을 져 있어. 마누라랑 아기는 누구한테 맡겨놓기라도 하지. 아니 엄마는 그거를 이제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손견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손권의 어린 시절. 뭐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형도 사실은 뭐 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본인이 야망은 있었지만 표출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얼떨결에 이제 왕이 됐는데 사실 속으로서 야망은 엄청났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사실 또 똑똑했고. 근데 여기 손권이 금수저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손견이 이렇게 한번 딱 기틀을 잡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뭐 어쨌든 그 동네에서는 꽤 명망이 그렇죠. 집안이니까 일어나고서 뭐 동탁을 때려잡느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중간에 옥새도 찾고 이랬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급사를 해가지고 집안이 한번 뚝 거꾸러졌어요. 그렇죠. 그거를 손책이 진짜 원수 밑에서 구르다가 나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원수한테 이제 이 옥새를 살포시 밀고 군다 싹 받아오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손책이 으아하고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야 이제 강동을 모아가지고 위로 강동 6주를 이제 위로 쳐들어가야지 했는데 또 급사를 했네. 아이고 씨. 그러니까 손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금수저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손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본인이 한 게 없는데 그걸 그 기반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받은 거죠. 그것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자격지심이 있었고 특히 주유한테 가진 나이대가 비슷하죠. 아니 주유보다는 주유가 많죠. 주유가 조금 많은데 일단 주유가 워낙 지금 다
주유가 손책이랑 조금 비슷해요. 손책이랑 거의 지금 같은 나이니까요. 모든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건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가장 이제 자격지심.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우리 저기 순실이 언니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이, 야. 거기는 그거 하지 말까?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들을 보냈고 삼국지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았는데 황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이 이제 챕터 1이고 모든 영웅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그 계기가 이제 황건적의 난인데 이때 조조는 어떻게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조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당시 벼슬을 하고 있었죠.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에 소속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그 당시 시대상을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면은 시대상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 흔히들 말하는 천거라고 하죠. 그죠. 천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벼슬을 할 때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야 여기 괜찮은 애가 있는데 얘를 내가 추천을 하겠다. 얘한테 벼슬을 줘. 그래? 그럼 얘 집안이 어딘데? 공부 좀 했냐? 오케이. 자 벼슬 올라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이름 좀 날린 사람들은 싹 다 금수저라고 봐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조는 그때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부터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제 그때 낙양이었나요? 낙양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뭐 십상시 숙부를 때려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국지 시대에서는 그런 식의 끌어가 적당히 끌어가. 그러니까 하는 게 명성이 되게 중요했어요. 알았다니까 끌어가 좀.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아니 끝까지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끌어가. 적당히 끌어가. 자 유비는 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놀고 있었어요. 아니 동네에서 깡패질하고. 그러니까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다가 의병을 모집하네. 모아보자. 그런데 왜 한숨 쉬어? 어떤 사람이 그래갖고 걔랑 같이 하고 그게 장비. 장비 네가 나보다 어린다 형. 그리고 관우만 나왔고 내가 형. 이래서 이제 도원 결의를 한 거지. 이게 말이 좋아서 도원 결의지. 복숭아 나무 밑에서 소주 한잔 먹은 거고. 근데 나 이것도 잠깐 할 말이 있어. 도원 결의 진짜. 보통 그 유관장 삼형제 하면은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장비가 가장 저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장비야말로 진짜 안 된 사람이에요. 불운하다. 예, 이 세 명 중에서 유비는 정말 동네 건달이었죠. 건달. 예, 진짜. 서생이 아니고. 예? 서생이 아니고. 아니요 건달. 동네 건달. 말 그대로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관우는 타지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쳐온 신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훈장질을 하고 있었고. 장비는 동네 유지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낫네. 제일 나요. 동네 말장사도 크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유지였어요. 청령 언어를 또 장팔사모, 쌍고검 이거 다 장비가 사제 털어갖고 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싹 갖고 오고 거기 있는 뭐 의병대들 뭐 옷 그거 다 장비 사제. 그러니까 장비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 됐어. 어쩌다가 유비랑 관우 같은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집안이 거덜내고. 이게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동양 문화는 돈 많이 가진 놈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해. 그게 또 그렇게 가나? 이 돈을 많이 가지거나. 이게 동양 문화에서 유학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가 그 산업공상 이거 있잖아. 그게 큰 것 같아. 그치. 그렇게 보면 이제 산업공상이기 때문에 말 장사를 했던 장비는 떨어지게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장비는 혈통도 좋아요. 연인 장비라고 항상 연나라 출신 장비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위에 내려오는 혈통이 있단 소리야. 연나라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니까. 이 셋 중에서 가장 출신이 한미한 사람이 관우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관우가 본명도 아닐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닐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얼굴이 붉다고 한 거 보면 중국 사람이 아닐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상한 두 건달한테 걸려가지고 장비는 자기 재산 홀라당 다 날려먹고 그냥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동네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되는 이렇게 사람인데. 보면 뭐하지만 그 관우를 데려다 준 건 장비거든요. 유비한테. 근데 일단 그거와 관련돼서 보면은 확실히 그 우리 동양 문화권 자체에서 뭔가 우리가 좀
이제 이게 어차피 K 골든에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만 보자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그렇게 봐도 지금 사실 관우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족족도 없는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 애들을 가르쳤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마치 상당히 이 사람이 문물을 겸비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 유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데 유씨 집안에라는 어떤 그렇죠.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장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자존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저평가되는 그 삼국지를 봐도 이 문화가 약간 보여요.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술 먹고 뭐 이렇게 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장비가. 근데 사실은 장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전략 전술에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면 삼국지에서 보면 장비가 나가서 싸우는 데서는 거의 지진 않았어요. 지지 않죠. 근데 관우가 나가면 지거나 유비가 나가면 지거나 뭐 이렇게 했지. 관우가 나가면 거의 뭐 총나라가 거의 반쪽이 됐잖아요. 관우 때문에. 그 합의성 뭐 못 지키고 뭐 이런 게. 아니 저기 뭐죠? 우리 뭐 날라갔던 게 뭐지? 우리 저기 형주 이랬잖아요. 형주 뭐 유표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됐던 거. 그러니까 관우가 굉장히 자존심 덩어리였다고 해요. 애물단지네. 굉장히 자존심 덩어리다가 말도 안 듣고 자기가 딱 이게 오라 이러면은 뒤를 안 돌아보는 거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오케이, 그러면 손권은 이제 손권이 아니지 손견이 되겠죠? 손이죠. 손견은 그 황건적 때 어떻게 들어오게 되나요? 저는 사실 뭐 손견에 대해서는 깊게 이제 사실 아는 건 좀 없는데. 뭐 그 당시에도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황건적 하기 전에 손견은 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서장 쪽에서 서장 있잖아요. 서장 동탁 있는데 그 동네 반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벼슬을 받아서 파견을 갔었어요. 그쪽에서 뭐 이민족 토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진작부터 벼슬을 하고 있었죠. 손견도. 이런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황건적의 난 때 뭐 장각이 뭐 요술을 부리고 막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연합군은 황건적들을 다 토벌을 하고. 연합군이라기보다는 솔직히 황건적의 난이 스타트 라인이긴 한데 그걸 연합군은 아니겠죠. 그죠? 연합군 여러 국가가 아니니까 그때는 한 나라였으니까. 연합군은 아니고 일단 토벌군, 그 다음에 의용군, 의병대 이게 유비가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의병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드 인물들이 좀 있긴 하지만 공손찬이라든가 노식 선생이라든가 이런 뭐 사이드 인물이 있긴 하지만 거기가 훨씬 더 컸죠. 그분들은 정규군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드 그러니까 인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명 손견 같은 경우가 그때만 해도 이제 실제 벼슬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손견이나 공손찬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 의용군이 왔는데도 이미 자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도지사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참석한 거고 유비는 아무것도 없는 득보자. 아니지 이제 관직도 없는 사람. 그렇지 이제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명함 돌리고 있는 거고. 인간단체의 장. 어유 약간 대표님 같은 느낌이네. 인간단체 거의 없는. 인간단체의 장인 거죠. 청년인 같은. 그래요. 그렇게 스폰서가 잘 물어가지고. 아이고 장비만 못 사. 스폰서 장비. 그래 그럼 이제 지금 요 황건적의 난이 제가 볼 때는 우리 503 언니 같아요. 503 언니의 사태로 인해서 각 당 대표들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봤을 때는 503에 비교하면 동탁이 비교해요. 뭐 그러니까 동탁, 황건적, 뭐 십상시 요렇게 동탁은 최순실. 그리고 오히려 거기는 이제 뭐죠? 그 황제 이름이 뭐였더라? 마지막 황제가 어린 황제가 유변이었나요? 유변. 거기가 아마 유변담이 협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세대를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각 당 대표들이 이제 올라오고 솔직히 레드 티켓 형님은 그 당 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때만 당시만 해도. 레드 티켓은 사실 유비에 비교하기에는 사실 유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죠.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왜냐면 나는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 유비는 그 정도까지 쓰레기인가요? 네, 쓰레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쓰레기예요. 요즘에는 유비를 파면 팔수록 쓰레기로 나옵니다. 근데 유비가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레드 티켓 형님이 쓰레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인들은 유비가 그렇게 쓰레기라고 생각 안 하는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좋게 보는 것도 있는데 근데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50% 이상은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형성되죠. 레드
레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쪽에서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조조는 지가 다 해요. 맞죠? 그러니까 뭐 순욱, 곽가 뭐 이런 재상이 있고 하우돈, 하우연 있고 뭐 정말 많은 인물, 그러니까 인물을 다 한 번에 할 건데 일단 그렇게 있어도 일단 자기가 생각하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자기 본인이 스펙이 있으면 좋아요. 가요. 근데 유비는 그게 없어요. 제갈량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리 좋은 군사들이 있어도 다 말아먹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솔직히 사람도 많지도 그러니까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 면에서도 홍대표가 나요. 유비보다. 홍대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단독 대회를 혼자 다 하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드리블을 하는데 다 지금 홍 대표가 지금 단독 드리블을 하지만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정치는 지금 사실 본인이 엄청 잘한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지. 유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비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갈량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비가 모사 역할을 했어요. 유비 본인이 그렇지. 그 지가 원하는 바로 갔는데 유비 본인이 모사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비 본인 자체가 뭔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뭘 하려면은 누구한테 묻어가거나 아니면 뒤통수를 하거나 치거나 이렇게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감든가. 너무 근데 편견이 너무 안 좋게 돼 있다 유비에서. 아니 편견이 아니라 역사가 그래요. 아니, 네.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역사가 그래요. 나도 어렸을 때 유비가 최고인 줄 알았지. 나도 영화에 봤던 유비하고 이렇게 틀린 얘기를 하지. 아니 중국에서 만든 영화는 네. 유비를 무조건 빨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아니 그게 근데 중국에서 만든 영화가 사실 제일 봐봐요. 그 판권적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뭐가 됐냐면 공순찬한테 붙었어요. 근데 공순찬 죽고 그 다음에 여포한테 붙었어요. 여포 죽고 그 다음에 어디야? 조조한테 붙었다가 또 나오고 그 얘기는 있었지. 그다음에 원수한테도 잠깐 붙었어. 유비랑 붙은 사람은 다 불행해졌어. 원수한테 붙었다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유표한테 붙었다가 나오고 유표도 안 좋게 됐잖아요. 유표 거 지가 먹었잖아 또. 그러니까 도겸 것도 지가 붙어놓고. 그 중간에 도겸걸 지가 먹다가 말아먹고 여포한테 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공순찬 것도 공소청 것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홍대표랑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지금 이게 느낌이. 그에 비해 조조는 어땠어? 조조는 처음부터 자기 거 가지고 만들었죠. 근데 대신에 이건 있어요. 조조는 할아버지인 조등이 워낙에 부자였기 때문에 내시하면서 재산을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일어났어. 성욕이 없으니까 물욕이 있었겠죠. 그걸 기반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조조는 원래 조씨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조조는 원래 조씨가 아니라 하우씨예요. 밑에 조조 밑에 하우돈, 하우연 뭐 이렇게 있죠. 같은 친족이네. 친족이에요. 하우씨랑 원래 하우씨인데 조조의 아버지가 조등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조등의 양자로 들어가서 조씨로 바뀌어요. 그러고서 이제 조조가 나오는데 그 하우씨가 그 진류 일족에서는 어마어마한 호족이에요. 그러니까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쪽에서. 그 전국시대 왕가의 후손이라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호족이에요. 거기다가 조등도 돈이 많으니까 뭐만 했다 하면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반은 있죠, 조조가. 그러면 이제 요거 좀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저는 인물 그 사람들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파보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화수분은 이쪽이에요. 화수분 같이 어떤 인물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는 이쪽이에요. 끊임없이 나오네. 진짜로 지금 친구 같아. 약간 그냥 제가 계속 그걸 이제 인물이 보니까 인물이 계속 올라오는 우리나라 거야. 쪽에 인물이 많아. 일단 가장 머리 쪽으로 따지면 누가 있을까요? 제일 순욱, 곽가, 가오 뭐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순욱이죠. 순욱. 왜냐면은 그 순욱 자체도 어마어마한 호족이에요. 그렇죠. 순 씨가 거기다가 순갑활용을 해가지고 순신의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아요. 그래서 순욱, 조카 순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뭐가 인재풀이 많으니까 거기서 나 왜 갑자기 최순실이 생각났지? 그러니까 순욱이 데리고 온 사람이 곽가, 정욱, 맞아요. 뭐 그 밑에 정욱도 순욱이에요. 네. 그 외에 누구 하여간 중요한 사람 뭐 희지제니 뭐니 이런 사람은 다 순욱이 되었어요. 그 곽가 잠깐 해볼까? 곽가 제일 저평가되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또. 아니죠. 참 정욱. 정욱. 그렇죠. 정욱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약간
눈 밖에 나간 아니 눈 밖에 났다기보다는 그게 언젠가 뭐 하여간 전쟁에 지고 도망가는데 조조가 지고 도망가는데 배가 고픈 거야. 식량이 없어. 근데 정욱이 가서 내가 식량을 구하고 갔어요. 그 근처에 정욱이 살던 마을이 있었거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정욱이 좀 있다가 수레에다가 육포를 어마어마하게 싣고 옵니다. 육포? 육포. 고기 말린 육포? 그래도 그걸 모여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조조가 그 전투에서 이기나 그랬어. 내가 어떤 전투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정욱이 가져온 육포가 정욱이 살던 마을 사람을 도살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육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렇게 따지기에는 고기를 말리는데 시간이 그거밖에 안 걸렸나? 아니 그러니까 좀 뭐 어떻게든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욱은 눈 밖에 났다기보다는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유교 사상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해서는 안 된 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근데 어쨌든 간에 주군을 살리고 그 당시 조조를 살렸어. 근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연희삼국지나 나관중의 시선에서는 좀 저평가를 시키는 거지. 눈 밖에 난 거죠. 그래. 그런 이제 이쪽에서 그리고 또 무장 쪽에서는 또 누가 있나요? 저평가되잖아요. 아니요. 그냥 무장 쪽에서 조조의 조조의 무장 쪽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우동. 하우동 그 한쪽 눈알 하우동. 내 어머님이 주신 신체발부는 수지부모여서 눈알 화잘 그러니까 먹었다는 그분. 사실은 애꾸눈이 아니라는 소리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하우동, 하우연, 전위, 허저, 서원. 전이 좋더라 나 전이 허저 좋더라. 무시무시하죠. 특히 전이나 허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싸워도 관우랑 여포급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전이가 그때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삼각지는 또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무장들과 또 이제 이런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아는데 사마휘였나요? 사마휘. 사마휘가 또 등장하면서 위나라는 또 한번 확 바뀌게 되는. 거기 이제 인물에 또 인물이 더 그렇죠. 예. 사마 씨도 무진 말도 안 되는 호족이거든 걔는 또. 거기다 후족에다가 또 나중에는 또 한번 엎어버리죠 그거를. 나중에 엎기는 하는데 그 엎기 전까지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에다가 집안 빵빵하지. 그 다음에 그 형제들도 능력이 좋아요. 그 사마이가 오기 전에 사마이는 형이 먼저 출사를 했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형도 굉장히 뛰어난 그 내정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이나 곽과순우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모사의 역할을 많이 했다면 유비에 있는 사람들을 머리를 따지면 이제 저거밖에 없어요. 제갈량이랑 방통. 그리고 누구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서가 있었는데 뭐 어머님 때문에 유비를 떠나서 조조한테 갔다가 뭐 이렇게 됐고 마장도 있고 크게 많진 않았어요 인물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이 너무 뛰어났지. 그 인물들이 이제 촉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등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쪽 정치적 능력은 그쪽이 더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이 워낙 없어. 사람이 워낙 없다니까 다들 일에 치여서 사는 거예요. 제갈량은 어떻게 보면 모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걸 정말 잘했어요. 진짜로 정치적인 걸 좀 많이 짜고 나라의 내실을 다루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삼정승? 정승 뭐 요런 그런 느낌으로 유비가 개판치면 쫓아가고 어떻게 또 하고 이쪽까지 사고치면 또 어떻게 해서 좀 하고 사람들 적세적소에 있는 사람 인재풀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유비가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유비란다. 제갈량이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유비랑 관우가 사고 치는 거였어요. 아 그렇지 맨날 그런 거. 장비는 얌전해. 싸움도 잘해. 시키면 잘해. 장비, 조은, 황충, 마초 얌전하단 말이야. 위원은 저 사고 많이 쳤어. 맞아. 얌전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유비랑 관우가 사고를 치는 거야. 빨리 사람이 제갈량밖에 없어. 뒤처리할 사람도 제갈량밖에 없어. 그 무장 쪽을 보면 5대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5 장군. 네. 그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위원 빼고 없어. 아니야 위원이 아니라 위원이 아니지. 조은이 들어가요. 조은. 아 조자료? 나중에 위원도 들어간 것 같은데. 위원은 나중에 이제 모반을 하다가 죽죠. 그래서 일단 이 5명의 장군 빼고는 아니야 그 의외로 그 밑에 꽤 있어요. 괜찮은 장수들이 꽤 있었는데 별로 위에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에 5명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아니 위원도 거기 못 들어가는데 위에 5명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밑에 꽤 괜찮은 장군들이 많았어요. 맹달도 있고 뭐 맹달 맞다. 맹달 있다. 뭐 꽤 있었는데
못 들어간 거지. 좋아요. 그렇게 여기 이쪽에서는 이제 불이 이 정도는 있었고 손권 쪽은 어떤가요? 송건 쪽이야말로 정말 뭐 워낙 그 끝판왕들. 예, 뭐 헌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밑으로 헌계 정도? 아니 그쪽 아니고 그 노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노숙 헌계 이 정도 외에는 거의 뭐 노숙, 환계, 육손, 그 육수나 다음에 100원. 그다음에 뭐 하여간 꽤 있어요. 그쪽도 나는 이쪽이 더 많다고 생각해. 여기 손권 쪽은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권에서 벼슬하는 사람들은 싹 다 호족이에요. 싹 다 근데 이런 게 호족이야. 있죠. 삼국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강령이랑 주치 빼고는 강동에는 너무 인물이 많아서 사실 유비가 그런 한탄을 하잖아요. 강동에 인물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선 뭐 일개 말직을 하고 있고 또 누구죠? 그 제갈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동에서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은 하가 말직이 있다. 근데 이상하게 삼국지 안에서는 유명하게 지목이 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호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백이 없으면 못 올라가. 아니 백그라운드 이게 기술 자체가 잘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요. 그러니까 육손, 백원, 육손하고 주유. 노숙하고 주유. 뭐 이 정도 환기 제갈근. 없어. 제갈근도 형도 여기 있었죠. 제갈근. 네. 그 다음에 이장. 그 정도.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모양새가 지금 좀 그런 그 각 3당이 돌아가는 모양새랑 좀 비슷한 것 같긴 비슷한 것 해요. 같아요. 예. 내가 봐도. 좀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저도 갑자기 모르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간 강동 쪽에는 오나라 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재가 많았어요. 진짜 인재풀이 무지막지하게 많았는데 이름 난 사람이 없는 거죠. 별로 잘 드러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일단 나간종 삼국지 보면은 오나라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나라는 이민족이랑 국경을 접하는 곳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도 오나라가 뭐가 있냐면 황하고 이제 한나라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초나라하고 싸웠잖아요. 그쵸. 적지기도 하고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 보니까 이 국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장사꾼 개념이야.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다는 기업가.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안철수 안 대표님 비슷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약간 합리성에 근거한 것 같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합리적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가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오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데올로기가 별로 없어. 사람들 자체가. 그렇죠. 이데올로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군 같은 경우도 뭐냐면 사람들은 되게 잘 살고 인재도 많은데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놈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껏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원이라든지 좀 노숙이라든지 뭐 환기 이 정도 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와 한나라당 이중대가 합쳐진 그 당과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느낌을 보자면 느낌을. 여하튼 간에 잘 파보면은 꽤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두각이 없다는 거죠. 주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각이 없냐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을 근거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이제 인재풀까지는 확인해 보면 이제 역사가 좀 이렇게 흘러가면 삼국지는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인물이 이렇게 오고 그럼 걔가 죽고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면 걔가 또 죽고 그래서 결론은 제갈량이 했던 천하 삼분지로 이렇게 딱 3개국으로 나뉘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저는 그 삼국지 중에서 되게 매력 있던 인물이 원술 같은 인물 되게 좋아했거든요. 원술 좋죠. 원술 좋았어요. 근데 원술보다도 제일 매력 없던 게 나는 원소였고 원소 너무 매력이 없었고 진짜 매력 있었던 건 원술.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나고 어쩌고 해서 어쩌고 셋이 됐고 이제 셋이 한 판 딱 뜹니다. 한 판 딱 떠요. 조조가 원소가 갖고 있던 그 많은 힘과 군사를 다 뺏어서 너무 방대해지니까 얘네 둘이 이제 손을 합쳐서 한 판 뜹니다. 가장 유명했던 적벽대전인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삼국지가 가장 하이라이트잖아 이게. 그렇지 않나요? 초전 중반기 하이라이트. 삼국지는 이렇게 만약에 열 몇 권이라고는 딱 가운데 제일 하이라이트가 나는 적벽대전이에요. 적벽대전. 네. 그 말도 안 되는 방통이 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뭐 연안계에서 막 이렇게 배를 묶어갖고 이 지금 말하면 항공모함을 만드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뭐 바람을 부르고 막 이런 이제 판타지적인 개념도 좀 들어가고. 배다리의 개념은 그저 배다리라고 하죠. 배를 묶고 사는 거. 배다리의 개념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물에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땅을 만들자.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위나라 그 당시 위나라가 국력이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발상이고. 건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MB가 건설. 아, 거기까지 가는 거야 지금. 사나이 버튼 눌렀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누른 거야 지금. 사나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문화하는 아이 그럼 지가 무슨 수혜지야 뭐야. 건설로 때려박는 거죠. 건설로 때려박은 거죠. 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쇠사슬로 엮고 그 위를 널판지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성처럼 그렇죠. 떠다닐 수 있는 성처럼. 근데 난 솔직히 이게 막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한 몇백 척 이렇게 묶여 있으면 주변만 싸우지 가운데가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냐면은 강을 타고 내려가잖아. 강을 타고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워낙 물에서 싸우는 게 강하니까 이쪽이 워낙에 물질이 좋지. 물질이 좋고 그러니까 아예 큰 걸 만들어 가지고 얘 덤빌 때면 덤벼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조가 이제 참 머리를 쓴 게 이게 송건 있는 오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위세에 눌려서 한국을 줄 알았던 거죠. 아하. 그런 것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 이제 이 정도의 위세니까 덤비려면 이제 따로 좀 따라와봐.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약간 오만한 거죠. 사실 근데 이 돈 가진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이 자유분성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이제 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조 생각은 뭐였냐면 이 북방민족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당연히 머리를 숙인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방 애들은 또 이 머리를 안 숙이거든.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북구스를 쓰지만 이 북구스는 막 각이 엄청나. 남방은 막 자유롭거든. 남방의 어떤 그 오나라 송건은 그 강동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섭렵을 못하는 거죠. 어차피 거기서 실수가 들어온 거지.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방 남방 차이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남방을 보면은 장강 황해? 기준 황해? 장강인데 그게 그거 이게 그게 황해. 황해 네가 황해라니까 나도 헷갈려져. 황하는 기준 양자강이지. 양재강도 틀릴걸? 그러니까 황하는 아니고 양자강일 거야. 뭐 장강해도 돼. 장강 뭐 어쨌든 간에 그걸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누는데 남쪽은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나 이쪽에 가깝잖아요. 인도네시아나. 아니 저기 동남아 기후에 동남아 좀 기후. 따뜻하고 상해 같은데. 이모작이 된단 말이야. 이모작, 삼모작도 돼요. 이모작, 삼모작이 되니까 풍요롭지. 풍요롭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먹을만하지. 여유가 있고 이런다. 무역이 되고 거기가. 무역도 되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 북방은 춥단 말이야. 그렇죠. 맨날 굶어 죽고 뭔 일만이 나는데 애들 굶어 죽고 누굴 잡아먹었네 이러고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도끼가 있어요. 가가지고 이러는데 이러고서 죽이러 왔는데 밑에 한가하게 이렇게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왜 우리 걸 뺏어가냐. 그러니까 남방 사람들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그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역량이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은 없는데 그 유비 말 맞다나 개인의 역량들이 너무 강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 이 위나라는 다 끌려온 군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방어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민관 군이 다 합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방어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족 중심의 사회거든요. 밑에 그렇죠. 남방은 위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했어요. 그 당시 조조가. 뭐 9년전이 뭐니 다 했으니까.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해가지고 뿌라시자고 끌고 내려가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싸우러 가는 거예요. 뺏으러 가는 건데 밑에 입장에서는 야 저거 우리 걸 뺏으러 온다. 자기 거 지키려고. 그러니까 호족들 입장에서는 호족들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거죠. 지면은 집안이 나간다는 집안이 생각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오나라는 레지스탕스 같은 느낌? 레지스탕스는 아니지. 그러니까 내 걸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지 굳이 뭐 이렇진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자기 농장을 위해 싸우는 거지 뭐 국가를 위해 싸운다의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삼국에 갈라진 다음에 청나라랑 위나라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영토를 넓히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나라는 굳이 그러진 않았다. 아니 먹고 살만한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손거는 넓히고 싶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왕이니까. 본인은 넓히고 싶어. 나는 왕이야. 넓히고 싶어. 근데 밑에 호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애들 군사를 안 돼. 못하러 우리끼리도 먹고 살만한데. 그 제갈량이 이제 죽기 뭐 몇 년 전에 그 출사표를 딱 대요. 그 유비 아들한테 내가 이제 땅을 좀 넓히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조자룡이랑 몇 명 싹 데리고 가서 그 지금에 말하면 이제 베트남이랑 뭐 요런데 싹 한번 쓸고 오죠. 거기 막 거기가 좀 신화적인 게 많아. 뭐 맹획. 뭐 이렇게 뭐 실금. 이렇게 대나무를 기름칠을 해서 뭐 이것저것 거기서 만두도 만들고 등갑병도 뭐, 나오고 거기서 등갑병 나오고 만두 얘기 나오고 뭐 거기 뭐 인신공양이 나오고 하잖아. 네. 모구유마도 거기서 나오죠. 네. 그런 이제 그런 신화적인 얘기가 이렇게 삼국지 연의에 싹 돼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또 하나의 재미 한국지가 뽑아지는데 적벽대전 이게 또 거기까지 왔지? 이상한 얘기해서 그래요. 삭달림 좋아하지 마. 재밌어 그거. 재미있어요? 삭달림 좋아하지 마. 재밌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적병대전을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세 나라 거의 이제 국력이 좀 균등해져야 된다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적극적인 이후로. 적벽대전 기준으로. 그렇지. 왜냐면 네. 적극대전 이후로 위나라가 워낙 셌는데 그게 조금 한풀 꺾이고. 한통이 났어요. 한풀 꺾이고 이제 총나라가 조금 강해지고. 총나라는 그 당시에 초기였기 때문에 진짜 완전 득보잡이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약했어요.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초기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정권 때문에 터졌기 때문에 한숨 돌리고 내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그때 이제 여기 손권 씨가 유비한테 뭘 딜을 하냐면 내 동생 줄게. 결혼. 내 동생 줄게. 신사냥. 그래서 이렇게 쓱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렇게 핏줄로 이어진 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뭐 그런 뭐랍니까 나중에 이혼하는데. 뭐 이혼이면 다행이지. 그냥 오지 뭐.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다행이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삼국지가 편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유헌재 황제가 돌아가시죠. 그걸 계기로 이제 조비가 황제가 되고 맞죠? 그리고 유비도 황제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송건도 황제로 올라가요. 이제 스스로 칭하게 되는 거죠. 자칭 황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삼국지의 1세대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조금 이제 여기서 좀 이따 이제 다 물러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뭐 관우도 송건한테 잡혀서 죽고 그럼 내가 복수하겠다고 가다가 장비도 죽고 그다음에 유비도 거기서 화병에 가서 조금 있다가 죽고 여기서 이제 끝. 이제 마지막으로 송건이 있다가 이분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삼국지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새 영웅들은 그렇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시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영웅이다. 뭘 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딱 보니까 유비도 61세인가 6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로 굉장히 오래 산 거지. 장수하신 거고 전쟁하고 돌아다닐 때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옛날엔 그건 다 노인이었거든. 거의 다 50대가 죽었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40대까지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영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눈 뜨고 일어나면 옆 나라 쳐들어오고 저기서 피바람 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애들은 낳아야겠고 그러니까 진짜 베이비붐이지. 베이비붐이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삼척하척 뭐 한 남자가 일부 다처가 굉장히 많았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왜냐면 남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전쟁 나가지고. 단호 씨가 이제 방금 이제 정리했듯이 보니까 이제 지금 정치 현상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그렇죠. 이 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이제 옛날에는 되게 영화로웠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그렇지. 신한국당부터 시작, 공화당, 인자당, 딱 이 등에 싹 업고 인자당. 그러니까 한나라야 한나라 그러니까. 신한국당 이러면서 이제 거의 한나라였잖아 한나라. 근데 옛날에 한나라당 아니었어? 한나라 있었지. 그러니까 한나라였는데 이게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됐잖아요. 그렇죠. 촉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뭐 하는 모양새가 비슷하고 지금 뭐 조조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우리 달림. 지금 엄청난 지금 인맥. 이번에 보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장들 후보들 보니까 민주당 엄청나요 인물이. 안 되겠어. 지금 보니까 인물 차이가 지금 대구도 지금 잘못하면 뺏기게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 대구까지. 김부겸 씨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죠. 김부겸 씨 나온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뭐 마치 삼국지로 따지면 거의 뭐 형주도 뺏기고 잘못하면 뭐 서천도 뺏기는 분위기, 뭐 이렇게 서천까지 뺏기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나라가 자기 앞마당을 낙양을 내주게 생기는 판이니까 대구 TKPK가 나가면 게임 끝난 거거든. 위나라가 아니라 이제 초이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한나라로 비교하면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좀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여기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부분들이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안철수 대표님을 인터뷰할 거잖아요. 저희 예정되어 있어요. 한번 그래서 봐주시고요. 예정인데 네. 이제 안 대표님이 이제 사실 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면 대표를 부르게 됐냐면 저희가 원래 안 대표님이 청년 멘토잖아요. 처음 시작한 게. 그렇죠. 처음 네. 시작한 이거 그러니까 청년 멘토로서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할 건데 뭐 이건 각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안 대표님하고 이제 저희 송구학 쪽이 좀 비슷한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각축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을 잡는다기보다는 키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당히 뭔가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호 씨가 인생에 안 좋아지고 아니, 저 듣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안 대표님이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 김영삼 같은 느낌이 든다. 그거 지난번 제가 K 골든 얘기 때 아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 계속 것처럼. 나오고 있어.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영삼 같은 뭔가 상당히 강단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근데 이제야 뭐 아무튼 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김영삼이라고 얘기 나온 건 다른 다른 거야. 때는 오나라가 갖고 있는 이 자금력이나 어떻게 보면 안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나 사실 비슷하거든요. 또 그렇죠.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시한 이미지도 있고 송건도 조금 좁잖아요. 그래서 사실 봤을 때는 오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 연상을 해봐도 그렇고 또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고 뭔가 지금 향후 전개에 있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레드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더 힘을 쓰지 않겠나. 저는 안 대표가 5년 지금이 아니라 5년이나 10년 정도 있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말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인데 그래서 진짜 그래서 더 오나라랑 비슷해요. 그렇죠. 오가 좀 더 갔어요. 초기 빨리 먼저 망하고. 제일 먼저 말했어요. 네. 초기 먼저 망하고. 사실 오가 좀 더 버텼거든. 오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아예 그냥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복을 했지. 초 망하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물론 위도 이제 딴 걸로 바뀌었지만. 위도 이제 사마 씨가 들고 일어나서 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걸로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운하와 비슷한 이제 우리 이 지금 현재 통합신당이 통합되는 신당이 뭔가 그런 키를 가질 것 같아요. 통합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00% 통합은 되는데. 근데 이제 머리가 둘이 되니까. 아니야. 머리는 지금도 많아. 머리는 지금도 많고 당 대표를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 바른정당은 이제 4분 5열이 될 거고. 그렇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여기서 해도 되나? 뭐 잠깐 얘기해 보면 거기서 이제는 떨려져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합당이 되면 여기 반대하는 인물들은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항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갈 거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앞으로도 이 마지막에 이제 제가 원래 또 잡아왔던 게 뭐냐면 조조, 유비, 손권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요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새해 밝았는데요. 다들 하는 일 잘 되시고 일단은 뭐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3명이서 하는 것도.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 흥미 위주로 했으니까 너무 저희가 말하는 걸 너무 믿지는 마시고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번 느끼면서 웃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재미는 있으실 텐데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거 말고 지금 현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고 예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현재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순환해요. 듣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끄집어내서 보면 대충 또 좀 맞아지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인물 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비, 조조, 손권, 그러면 달림, 레드티켓, 뭐 안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느껴지는 그 재미가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딥하게 혹은 제가 말한 것처럼 한 나라별로 이렇게 해서 조금 K 골든 에이지에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천하지만 저희 셋의 머리를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진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대표님도 한 말씀. 예, 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하게 된 순서가 됐는데요. 아무튼 뭐 K 골든 에이지 원래 취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역사에 나오는 얘기라든지 네이버를 찾으면 금방 나오는 얘기들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주관적인 얘기들이 엄청 편향적이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더 어떤 뭐랄까요, 그 영감을 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공감도 어떻게 보면 공감도 찾기가 더 쉬울지도 예, 몰라요. 더 쉬울 수도 있고 또 본인들도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용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떤 그 얘기 담론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어떤 시각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2018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올해는 다들 건강하시고 저희 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